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요? 내 집인데 왜? 영호야! 엄마야!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 요즘 치매 초기 증상 있으시잖아요. 뭐라고? 내가 치매라고? 우리 계획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터미널에서 그냥 안 오셨으면 됐는데. 어머니도 불편하시잖아요. 우리도 불편하고요. 이참에 깔끔하게 분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피해 죽겠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버림받아 하루아침에 지옥 같은 현실에 던져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은 장대비가 쏟아지던 7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대구 시외버스 터미널, 시계는 오후 3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68세의 저 이정화는 아들 영호와 며느리 세진과 함께 남편의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그 긴 세월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다녀오세요. 저희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며느리 세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안심하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불과 5분이면 될 일이라 생각했지요. 무릎이 좋지 않아 걸음이 느린 편이지만 그래도 서두르면 금방일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타고 온 회색 산타페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텅 빈 주차 공간에 빗방울만 튀고 있었고 제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우산도 모두 차 안에 두고 내렸으니까요. 심지어 집 열쇠까지도요. 아니, 이게 무슨... 제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회색 산타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차 위치를 바꾼 건 아닐까 싶어 비를 맞으며 주차장을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도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옷을 흠뻑 적시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터미널 안으로 다시 들어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회색 산타페 차량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87호 4523번이요. 아, 그 차요? 1시 5분 전쯤 출구로 나가시던데요. 직원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갔다고요? 저를 두고요? 혹시 잠깐 나갔다 돌아오신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건 잘 일단 여기서 기다려보세요. 저는 터미널 입구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곧 돌아올 거라고,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차림에 멍하니 앉아있는 노파를 보는 눈빛들, 동정과 연민,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그때 터미널 공중전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영호의 전화번호는 외워두고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동전 한 푼 없었습니다. 지갑이 차 안에 있었으니까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1,000원을 빌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5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설마.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터미널 직원의 도움으로 택시비를 나중에 지불하기로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33평 아파트. 남편이 살아계실 때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아들 영호가 결혼하고 며느리 세진이 들어온 뒤로는 셋이서 살고 있었지요.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해해 주시더군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비밀번호, 남편의 생일 0617을 눌렀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혹시 잘못 누른 건가 싶어 다시 천천히 눌렀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들의 생일 0328을 눌렀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생일, 결혼기념일. 생각나는 모든 숫자를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제 바꾼 걸까요? 왜 저에게 알려주지 않은 걸까요? 영호야, 세진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TV 소리도 들렸습니다. 분명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영호야, 엄마야, 왜 이러는 거야?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제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며 이웃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저희 아들이 집에 분명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어머, 그럴 리가요. 혹시 외출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보세요. 이웃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저는 1층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고 사정을 듣더니 같이 관리사무소까지 따라와 주셨습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에 아들이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아드님께 전화해 보셨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난처한 표情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문을 열어드릴 수는 없어요. 본인 집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지갑이 차 안에 있어서 신분증도 없어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경찰에 신고하시든지.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30분 뒤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함께 집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제야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아들 영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2세의 아들은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고 머리는 막 감은 듯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드님, 어머님이 집에 못 들어가신다고 하시는데요. 아들은 저를 쳐다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황한 듯하면서도 뭔가 계획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영호야, 너희가 나를 버스터미널에 두고 갔잖아.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터미널에서 내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너희가 차를 몰고 가버렸잖아.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화장실 가신다고 하셔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시길래 화장실 앞까지 갔었어요. 근처에서 찾아봐도 안 계시길래 혹시 먼저 가셨나 싶어서 집에 온 거예요. 거짓말. 내가 돌아왔을 때 차가 없었어. 어머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 봐요. 경찰관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요. 병원에도 모시고 갔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라고요? 저는 멀쩡했습니다. 기억력도 또렷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치매.
어머니, 진정하세요. 경찰관님 앞에서 왜 이러세요? 며느리 세진도 나왔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터미널에서 못 찾아서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어요. 어머니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길래 내 휴대폰은 차 안에 있었어. 너희가 가져갔잖아. 어머니, 여기 있잖아요. 세진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제 휴대폰이 맞았습니다. 언제 가져온 건지. 경찰은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였네요. 어르신, 이제 들어가세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걱정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얘들이 나를 일부러.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들이 큰 소리로 저를 제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0년을 살아오면서 아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는 세진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경찰도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집 안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이 싹 사라지고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세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뭘 그만하라는 거니? 우리 계획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터미널에서 그냥 집 안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경찰까지 불러서 난리예요? 계획. 무슨 계획? 아들 영호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따로 사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어머니도 불편하시잖아요. 우리도 불편하고요. 이참에 깔끔하게 분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불편하게 한 게 있어. 있죠. 많죠. 세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항상 집안일에 간섭하시고 우리 부부싸움에도 끼어드시고 손님 오면 오래된 반찬 내놓으시고 창피해 죽겠어요. 나는 그저 도와주려고. 도움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주시면 돼요. 세진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40년간 아들을 키우며 겪은 모든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영호의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한 끼를 굶더라도 아들만큼은 배불리 먹이고 싶었습니다. 영호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을 때 그날의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영호가 결혼하겠다며 세진을 데려왔을 때부터 삶은 또다시 힘들어졌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내놨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1억 2천만 원도 제가 대출받아서 마련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5년 전 영호가 차를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도 2,800만 원을 내줬습니다. 3년 전에는 세진이 커피숍을 하고 싶다며 5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지만 아들 부부를 위해 기꺼이 내줬습니다. 커피숍은 1년 만에 망했지만 저는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며 이 아파트를 팔자고 했습니다. 제 명의였지만 아들 부부가 원한다면 팔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서 시세를 알아보니 3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아들 부부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이 집마저 빼앗기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때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화를 내며 며칠간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세진은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영호도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들도 회사 스트레스가 많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이 가족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영호야.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집에서 가장 큰 안방에서 지냈지만 2년 전 아들 부부가 안방을 쓰겠다고 해서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8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침대와 작은 옷장, 화장대가 전부였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주름으로 흰 머리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가만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문득 며느리 세진이 늘 사용하는 노트북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꼭 방으로 가져가는데 어젯밤에는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행히 암호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바탕화면에 여러 폴더가 있었습니다. 가계부, 사진, 업무 자료, 그리고 계획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엑셀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어머니 내보내기 3단계 계획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1단계 심리적 압박 2024년 1월에서 3월. 목표 어머니가 스스로 나가고 싶게 만들기. 방법 집안일 트집 잡기, 무시하기. 차갑게 대하기, 부부싸움 시 어머니 탓하기. 진행 상황 70% 완료. 어머니가 눈치는 채고 있으나 아직 나갈 생각은 없는 듯. 2단계 경제적 압박 2024년 4월에서 6월. 목표 어머니의 경제적 자립 유도. 방법 생활비 요구. 집안 공과금을 어머니께 전가. 어머니도 경제활동 하시라는 압박. 진행 상황 50% 완료. 어머니가 연금으로 생활비 일부 내고 계심. 더 압박 필요. 3단계 물리적 분리 2024년 7월 이후. 목표 어머니를 집에서 완전히 내보내기. 방법. A 터미널에 두고 가기 7월 20일 실행 예정. B 집 비밀번호 변경 7월 19일 완료. C 경찰 앞에서 치매 연기하기 필요시. D 어머니 명의 아파트 매매 동의서 받기 8월 목표. 이 아파트 매각 후 어머니께 1억만 드리고 원룸 구해드리기 9월 목표. F 2억 7천만 원으로 강남 아파트 전세 들어가기. 예상 시나리오. 최선 어머니가 스스로 나가신다고 말씀하심. 타선 우리가 분가를 제안하고 어머니가 동의하심. 최악 법적 절차 진행. 보호자로서 어머니 치매 진단 받게 하고 요양원 보내기. 주의사항. 주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효자, 효부로 보여야 함. 어머니를 내보낸 후에도 두 달에 한 번씩 연락해서 주변에 소문 안 나게 하기. 만약 어머니가 주변에 하소연하면 어머니 치매 때문에 힘들다고 둘러대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화면이 흐려져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파일 외에도 며느리와 아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노트북에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세진 오늘 터미널에서 성공했어. 근데 어머니가 경찰까지 불러서 짜증났어. 영호 괜찮아. 어차피 치매로 밀고 가면 돼. 다음 주에 병원 예약 잡았어.
세진 진짜 치매 진단 나올까? 영호 내가 아는 의사 있어. 돈 좀 주면 진단서 떼줄 거야. 세진 대박 역시 우리 오빠 똑똑해. 영호 8월까지만 참자. 그럼 우리 자유야. 오빠라고? 며느리가 아들을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웃음 이모티콘까지 보내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제 집이, 제 노후가 이들에게는 그저 골칫거리였고 빨리 처리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을 이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더 많은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세진 근데 어머니가 3억 7천 아파트 안 팔려고 하면 어떡해. 영호 그래서 내가 법무사 만나고 왔잖아. 어머니 명의지만 내가 상속인이니까 방법이 있대. 세진 어떤 방법? 영호 치매 진단 받으면 내가 법정 대리인 될 수 있어. 그럼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지. 세진 오빠 천재 아니야? 영호 그치? 우리 이제 강남 가자. 수성구는 너무 촌스러워. 세진 강남 가면 나 벤츠 사줘. 여기서는 외제차 몰고 다니기 창피했어.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어느새 밖이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진정해, 이정화. 진정하고 생각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함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세진이 돌려준 핸드폰입니다.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유산 정리를 도와주신 법무사 김철수 선생님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죄송했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이정화입니다. 기억하시나요? 20년 전에 남편 유산 정리 때. 아, 이 사모님, 물론 기억하죠.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급하게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오늘 시간 되시나요? 오늘요? 오전 10시에 약속이 하나 있긴 한데 9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최소한의 화장을 했습니다. 가방에 핸드폰과 지갑, 그리고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제 바뀐 비밀번호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 없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동대구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침 8시 50분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김철수 선생님은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20년 전보다 머리가 많이 희어지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 그리고 오늘 아침 발견한 노트북 파일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목이 메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도 보여드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그것도 아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행위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진들은 좋은 증거지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녹음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녹음이요? 네.
아드님이나 며느님과 대화하실 때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두세요. 법적으로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파트를 지키는 겁니다. 절대로 매매 동의서에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설령 아드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근데 선생님, 아들이 저를 치매로 몰아서 법정 대리인이 되면 어떡하나요? 그럼 제 의사와 상관없이 집을 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어요. 거기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를 미리 받아두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공증도 하나 해두시죠. 본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의 강요나 협박 없이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으로요. 김 선생님은 꼼꼼하게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신경과 진단, 공증, 증거 확보,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들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까지. 사모님, 힘내세요. 40년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당하고 살 순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고 범죄예요. 선생님의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에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은 데서 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원은 그날 오후 2시에 예약이 잡혔습니다. 그 전에 집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아니, 집이라고 부르기도 싫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제게 지옥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오전 11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 수 없으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며느리 세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경계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산책 좀 하고 왔다. 아침은 드셨어요? 응.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세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왜? 내가 어디 아픈 데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이도 있으시니까 정기검진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정기검진이라니 치매 진단을 받으라는 거겠지. 속으로 비웃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알려준 앱이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밖에서 세진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밥 차렸어요. 나오세요.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차림이 좋았습니다. 아들 영호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영호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있다. 직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제는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갑자기 분가 이야기를 꺼내서 놀라셨죠. 사실은요, 저희가 어머니를 쫓아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도 좀 더 편하게 사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호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사실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따로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는 출퇴근하느라 바쁘고 어머니는 집에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있어요. 세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매물 사진이었습니다. 여기 수성구 법물동에 원룸이 하나 나왔어요. 18평이고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어요. 전세 1억이면 들어갈 수 있대요. 저희가 이 집을 팔면 3억 7천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어머니 전세금 1억 드리고 저희는 나머지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어머니는 깔끔한 새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넓은 집에서 살고. 윈윈 아니에요? 윈윈이라고요?
제 집을 팔아서 1억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윈윈이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매달 용돈도 드릴게요. 한 30만 원씩, 30만 원입니다. 3억 7천만 원짜리 집을 팔아서 1억만 주고 매달 30만 원 용돈을 준다고 고마워하라는 겁니다. 어머니, 대답 좀 해주세요. 좋은 제안 아니에요? 세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모릅니다. 좋은 제안이긴 한데, 그럼 하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 좀 해보자. 뭘 생각해요? 어차피 어머니도 편하신 게 좋잖아요. 그래도 이건 내 집인데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는 없잖니? 에휴, 어머니는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세요? 세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집 명의는 어머니지만 사실상 이 사람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저도 같이 살면서 여기가 우리 집이 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산 집이야. 영호 아버지 명의였다가 돌아가신 뒤에 내 명의로 바뀐 거고. 알아요. 그래도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죠. 나이 드신 분은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사시는 게 맞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그럼 영호야, 너도 엄마가 나가는 게 좋다는 거니? 영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연세에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40년을 키웠는데 이제 방해가 된다는 거니? 방해라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엄마가 불편해. 엄마가 집안일 간섭한다고. 엄마가 눈치 없다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40년을 너 하나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슈퍼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했어. 너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벌려고. 내 한 끼 굶으면서 너는 배불리 먹였어. 어머니, 그건 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뭐,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지. 너희가 쓸 돈도 다 내가 댔어. 결혼 자금 3천, 전세금 1억 2천, 차값 2,800, 세진이 커피숍 5,000점. 다 합치면 2억이 넘어. 그건 어머니가 자식 생각해서 주신 거잖아요. 주긴 줬지. 그런데 그게 너희한테 공짜로 주는 돈이었어? 내 노후 자금이었어. 그 돈으로 나도 편하게 살 수 있었어. 세진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돈 돌려달라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차용증이라도 썼어요? 뭐. 어머니가 자식 주는 마음으로 주신 건데 이제 와서 뭘 돌려달라고 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너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요. 어머니, 저희 없으면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저희가 같이 살아줘서 외롭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같이 살아줘서? 너희가 나한테 얹혀 산 거지. 얹혀 살았다고요. 저희가 관리비도 내고 인터넷비도 내고 다 냈는데요. 그게 다야? 너희가 낸 돈이 얼마나 된다고. 식탁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영호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집에서 평생 저희랑 눈치 보면서 사실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왜 눈치를 봐? 명의만 어머니 거지. 사실상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그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빨리 결정하세요. 저희도 다음 달까지 이사 가고 싶거든요. 다음 달이라니? 너무 급하잖아. 급하긴요. 저희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세진의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획이라는 단어. 노트북에서 본 그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을 먹은 척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병원 예약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 박민준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 법무사님이 미리 연락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정화 사모님이시죠? 들었습니다.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2시간에 걸쳐 다양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인지 기능 검사, 기억력 테스트, 언어 능력 평가 등등. 검사가 끝났을 때는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결과 나왔습니다. 박 교수님이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전혀 이상 없으세요. 치매는커녕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인지 기능이 더 좋으십니다. 기억력도 또렷하시고요. 그럼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바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진단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기 환자는 치매 및 인지 기능 저하 소견 없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병원을 나와 다시 김 법무사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진단서를 보여드리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사모님. 이제 공증을 하러 가시죠. 공증사무소에서 여러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만약 누군가 본인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해요. 어떻게요? 집에 가서 아드님, 며느님과 대화하실 때 핸드폰으로 녹음하세요. 특히 집을 팔자는 이야기, 어머님을 내보내려는 이야기가 나올 때 녹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생각보다 고집이 세네. 어떡하지? 괜찮아. 내일 병원 예약했잖아. 거기서 치매 진단 받으면 끝이야. 그 의사 선배, 진짜 진단서 떼줄까? 그럼 돈 200만 원 주기로 했어. 싸게 먹히는 거지.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 왔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세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산책 좀 했어.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에 이야기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이야기? 집 파는 거요. 아직 생각 중이야.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좋은 매물은 빨리 나가요. 그래도 이건 중요한 일이잖니. 천천히 결정해야지. 영호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달에 이사 가고 싶어요. 이미 강남에 괜찮은 전세 하나 찾아놨거든요. 강남? 네, 강남구 대치동이요. 거기가 좋더라고요. 대치동이면 전세가 얼마나 하는데? 2억 7천이요. 정확히 제 집값에서 1억을 뺀 금액이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숫자였습니다. 그럼 내 돈 1억 빼고 나머지는 다 너희가 가져가겠다는 거네. 어머니는 1억으로도 충분히 사실 수 있잖아요. 수성구 법물동 원룸이면 전세 1억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40년 산 집을 팔아서 원룸으로 가라고.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작은 집이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내 집을 팔아서 2억 7천을 가져가고 나는 1억으로 원룸에 들어가는 거네. 나머지 생활비는? 그래서 저희가 매달 30만 원씩 드린다잖아요.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어머니, 국민연금도 받으시잖아요. 매달 50만 원 나오시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30만 원 더 드리면 80만 원이에요. 혼자 사시기에 충분하죠. 너희는 2억 7천짜리 집에 살면서 벤츠도 사고 좋게 살고
나는 원룸에서 80만 원으로 살라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너무 나쁜 사람 같잖아요. 저희도 어머니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세진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까지 어머니랑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같이 살아준 거? 그럼요. 제 친구들은 다들 시어머니랑 따로 살거든요. 저만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집에 얹혀 산 거면서 무슨 소리야. 얹혀 살았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희가 관리비, 인터넷비, 전기세 다 냈어요. 그게 다야? 집값은? 이 집이 3억 7천인데 너희가 낸 돈이 전부 얼마야? 그건 어머니 명의니까 어머니가 내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명의인 집을 왜 팔자고 하는 거야? 그야 저희가 더 좋은 곳으로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세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기 싫어요. 너무 답답해요. 집에서 뭘 하려고 해도 눈치 보이고, 친구들 초대하려고 해도 어머니 때문에 못하겠고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항상 계시잖아요. 집에 오면 항상 거실에 앉아 계시고, TV 보시고, 저희가 뭐 하는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 내 집인데, 내가 거실에 앉으면 안 돼?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집 하시는데, 저희도 여기서 5년을 살았어요. 이제 저희 집이기도 하다고요. 영호가 세진을 말렸습니다. 세진아, 진정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오빠는 왜 그래요? 항상 어머니 편만 들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진정하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영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세진이가 좀 흥분했네요. 하지만 저희 마음은 그래요. 정말 이제는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호야, 너 정말 엄마랑 같이 살기 싫니? 싫다기보다는 이제 우리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30대 후반 40대 부부가 부모님이랑 사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럼 너희만 나가면 되잖아. 왜 내가 나가야 해? 어머니, 이 집이 3억 7천인데 저희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어머니는 1억이면 충분히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을 팔아서 내 돈으로 너희 집을 마련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나쁘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 공짜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전세금도 드리고 용돈도 드린다고 했잖아요. 용돈 30만 원? 네, 적지 않아요. 적지 않다고요? 2억 7천만 원을 가져가면서 30만 원이 적지 않다고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녹음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영호야, 만약에 내가 싫다고 하면? 싫다고요. 이 집 안 팔겠다고 하면? 영호와 세진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눈빛을 교환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다니? 저희가 법적으로 알아봤거든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제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대요. 그럼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치매라고. 나는 멀쩡한데 무슨 치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어제도 터미널에서 저희가 데리러 갔는데 못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집 비밀번호도 자꾸 잊으시고. 그건 너희가 일부러 그런 거잖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병원 예약했어요. 한번 검사 받아 보세요. 나는 안 가. 어머니, 가셔야 해요. 안 가시면 뭐. 세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안 가셔도 저희는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가 치매라는 증거는 많거든요. 어제 경찰 앞에서도 이상하게 행동하셨고, 터미널에서 길 잃으셨고,
집 비밀번호 못 찾으셨고. 그건 다 너희가 조작한 거잖아. 증거라도 있으세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 건강 걱정해서 병원 가시라는 건데 왜 이렇게 거부하세요? 정상이시면 검사받아도 문제 없잖아요. 교묘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 매수된 의사가 치매 진단을 내릴 것이고 가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행동이 되는 겁니다. 좋아. 병원 갈게. 진짜요? 응. 하지만 내가 선택한 병원으로 갈게. 너희가 정한 데 말고. 왜요? 저희가 찾은 병원이 더 좋은데요. 선배가 추천해 준 곳이거든요. 싫어. 내가 믿을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영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언제 가실 건데요? 이미 갔다 왔어. 네. 오늘 오후에 대학병원 신경과에 다녀왔어. 정밀 검사 다 받았고. 영호와 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과는요? 전혀 이상 없대. 치매는커녕 같은 연령대보다 인지, 기능이 더 좋다고 하더라.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영호가 황급히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정상이라는 증거지. 너희가 나를 치매로 몰려고 했던 거 다 알아.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세진이 노트북에 있던 파일 봤어. 어머니 내보내기 3단계 계획이라고. 터미널에 버리고, 치매로 몰고, 집 팔고. 다 계획된 거였지. 세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냐고. 너희가 워낙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놔서 나도 알 수 있었지. 사진도 다 찍었어. 너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다 봤고. 영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그건 그냥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진짜로 실행하려던 건 아니고요. 실행하려던 게 아니라고? 그럼 어제 터미널에서 나를 버린 건 뭐야? 집 비밀번호 바꾼 건? 의사한테 200만 원 주고 가짜 진단서 받으려던 건? 그건.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지 영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 대화도 다 녹음했어. 4명의 집을 팔아서 2억 7천을 가져가고 나한테는 1억만 주고 원룸으로 보내려던 거. 매달 30만 원 용돈 주면 된다던 거 다 녹음됐어.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녹음 앱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 그거 꺼요. 불법이잖아요. 불법 아니야.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건 합법이야. 법무사한테 확인받았어. 법무사요? 응. 오늘 오전에 법무사 사무실도 다녀왔어. 너희가 나한테 하려던 짓이 재산 편취 시도라고 하더라. 명백한 범죄라고. 영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 제가 미쳤어요. 세진이한테 꼬임에 넘어가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세진이 영호를 노려봤습니다. 오빠,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도 똑같이 찬성했잖아요. 아니, 오빠가 먼저 계획 세우자고 했잖아요. 세진아, 제발.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과 그 아들의 아내가 제 앞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제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너희 둘 다 똑같아. 둘 다 나를 이용하고 버리려고 했어. 차이는 없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영호야, 내가 너를 40년 키웠어.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너를 키웠어. 배고픈 날도 많았어. 추운 겨울에 보일러도 못 켜고 이불 덮고 떨면서 잤어. 그래도 너는 굶기지 않았어. 너는 따뜻하게 지냈어. 어머니, 대학 보낼 때 등록금이 없어서 대부업체에서 돈 빌렸어. 이자가 얼마나 높았는지 알아? 그 빚을 갚느라 5년이 걸렸어.
그래도 후회 안 했어. 내 아들이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할 때도 가진 돈 다 내줬어. 신혼집 전세금도 내가 대출받아서 마련했어. 차 바꾼다고 할 때도, 세진이가 가게 한다고 할 때도 다 내줬어. 내 노후는 생각 안 하고 너희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 어머니, 제가 정말. 근데 너희는 나를 버리려고 했어. 40년 키운 엄마를, 모든 걸 내어준 엄마를 터미널에 버리고 갔어. 집 비밀번호 바꿔서 못 들어오게 했어. 치매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무력하게 만들려고 했어. 그리고 내 집을 빼앗아서 원룸으로 쫓아내려고 했어.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영호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세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들키지 않았다면 계획대로 밀어붙였을 사람들입니다. 내일 이사 갈 거야. 네. 내가 나갈게. 너희가 원하던 대로. 어머니, 그게 무슨. 하지만 내 방식대로 나갈 거야. 이 집은 내가 파는 거고, 그 돈도 내가 가져가는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내일 아침에 법무사 선생님이 오실 거야. 집 매매 계약 진행할 거고, 너희는 한 달 안에 나가야 해. 어머니, 그리고 영호야, 너한테 해줄 말이 하나 더 있어. 영호가 두려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늘부로 너를 상속인에서 제외할 거야. 유언장 작성해서 내 재산은 다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어머니, 제발. 40년을 키운 아들이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어.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남편의 유품 몇 개. 40년의 삶이 작은 캐리어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영호와 세진은 밤새 방문 앞에서 빌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진심인지 거짓인지 이제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법무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도 함께 왔습니다. 사모님, 시세보다 조금 낮게 잡으면 한 달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 5천 정도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영호와 세진은 거실 한쪽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모님, 이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이 집 실거주자인 아드님과 며느님께 한 달 내 퇴거를 통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류를 영호에게 건넸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 그 이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어머니, 우리가 어디로 가요? 너희 알아서 해. 40대 부부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잖아. 내가 어제 한 말이야. 집을 나서는 길, 뒤를 돌아봤습니다. 33평 아파트, 남편과 함께 행복했던 곳, 아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추억이 아니라 배신의 상처로 얼룩진 공간이었습니다. 김 법무사님이 소개해 주신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수성구 만촌동 15평짜리 깔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전세 1억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팔리면 3억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1억은 전세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제 노후 자금이 됩니다. 사모님, 이 돈을 은행에 정기 예금 들어놓으시면 매달 이자로 한 8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국민연금 5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30만 원이니까 혼자 사시기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천만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모님, 앞으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사모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김 법무사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첫날 밤, 낯선 공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을 떠나 처음 맞는 밤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TV를 봐도, 친구를 초대해도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택배가 왔습니다. 반송했습니다. 2주 뒤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영호입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으셔서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세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해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겠습니다. 제발 연락 한 번만 주세요.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효도를 하겠다고요? 고시원에 산다고 불쌍하게 생각하라는 건가요? 한 달 뒤, 집이 팔렸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김 법무사님 말씀대로 2억 5천만 원을 정기 예금에 넣었습니다. 영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야? 어머니 집이 팔렸다면서요? 어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조금만이라도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지금 정말 힘들어요. 힘들다고? 내 고시원비도 벌써 밀렸고 회사도 그만뒀어요. 어머니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실수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니, 제발요. 조금만이라도 5천만 원만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요. 영호야. 네. 어머니, 너는 나한테서 이미 충분히 받았어. 2억이 넘는 돈을 받았어. 그 돈으로 뭘 했는지는 나도 알아. 다 써버렸겠지. 그건. 그리고 너는 나를 치매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어. 내 집을 빼앗으려고 했어.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해? 어머니, 제발, 이제 전화하지 마. 문자도 보내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만약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할 거야. 재산 편취 미수, 노인 학대 혐의로.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만촌 유원지는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하시네요. 네, 건강을 위해서요. 저도 매일 와요. 같이 걸으실래요? 그렇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박순자 씨, 71세.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들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와요.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더라고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요. 박순자 씨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최근에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어떠세요? 좋아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같은 처지를 겪은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와 친해지면서 다른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김명희 씨, 65세. 이영숙 씨, 69세.
모두 혼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자식들과 갈등을 겪은 분도 있었고, 남편과 사별한 분도 있었고, 일찍 이혼한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만나 함께 산책했습니다. 가끔은 커피숍에 들러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요가도 배우고 서예도 배웠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호의 편지였습니다. 차단한 번호로는 연락이 안 되니 편지로 보낸 모양입니다. 어머니, 저는 영호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세진이는 이혼했습니다. 세진이가 저를 떠났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회사에 다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다시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밥 한 끼만이라도 같이 먹을 수 없을까요? 돈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입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변했다고 합니다.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후회라면 1년 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들이밀고 법무사를 부를 때, 그때 진심으로 무릎을 꿇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호는 들킨 것에 대해 당황했을 뿐,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진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제가 집을 팔겠다고 하자 그제야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혼하고 혼자가 되어 힘들어지니까 다시 어머니를 찾는 겁니다. 과연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저를 이용하려는 걸까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박순자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만나자고요. 많이 변했다고, 후회한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40년을 키운 자식인데 그래도 정이 있잖아요. 박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 씨,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 행복하세요?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행복한가요? 저는 지금 행복할까요? 돌이켜보니 지난 1년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나갈 때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쓸 때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삶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대답하고 나니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럼 그 행복을 지키세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박순자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 아들도 처음엔 자주 연락했어요. 돈 보내달라고, 힘들다고. 처음 몇 번은 보냈죠. 그랬더니 계속 손을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잘라 말했어요.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겠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고. 그랬더니요. 화를 내더라고요. 무정하다고, 자식을 버린다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몇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달라졌더라고요. 진짜 후회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1년에 한 번 만나요. 그것도 제가 시간 될 때만. 돈은 안 줘요. 밥은 제가 사줘요. 그 정도로 충분해요. 아드님이 서운해하시진 않나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호에게 짧은 답장을 썼습니다. 영호야, 편지 잘 받았다. 내가 많이 변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너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40년을 함께한 시간보다 1년 전 그날의 배신이 더 크게 느껴진다. 내가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나를 찾지 말고 내 인생을 잘 살아라.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그것뿐이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내 엄마로서가 아니라 이정화라는 한 사람으로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는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라. 엄마가 편지를 붙이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미련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쉽게 용서한 것도 아닌 적당한 거리를 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2년째 혼자 사는 삶이었습니다. 박순자 씨, 김명희 씨, 이영숙 씨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생애 처음 가는 제주도였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아들을 키울 때도 여행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진정으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대부분의 시간은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정작 저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정화 씨, 뭐 생각해요? 아, 그냥 이렇게 여행 와보니까 좋네요. 그쵸? 우리 다음엔 어디 갈까요? 강원도, 아니면 경주. 경주 좋죠. 70대를 앞두고 시작한 새로운 삶이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 즈음 다시 영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이번에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리지 않고 편지라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머니께서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때 그때 꼭 만나주세요. 그날까지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번 편지는 달랐습니다. 돈을 달라는 말도 불쌍하다는 하소연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기다리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편지를 소중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년째가 되던 해봄, 제 생일이었습니다. 71세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오피스텔에서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화 씨, 소원 빌어요. 소원이요? 네, 촛불 끄면서 소원 빌어야죠.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빌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원이 뭐예요?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잖아요. 모두 웃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터미널에 버려졌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집문 앞에서 비밀번호가 바뀐 걸 알았을 때, 노트북에서 그 끔찍한 계획을 발견했을 때,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배신당한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 시간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짓밟던 사람들과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습니다. 아들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린 영호가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를 이용하고 버리려 했던 어른이 있을 뿐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영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단했던 번호가 아닌 새로운 번호로 건 모양입니다. 영호야, 어머니,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생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떻게 알았니? 그냥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오래 붙잡지 않겠습니다. 30분만이라도.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3년 전에 그 건방지고 냉정했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영호야, 나는. 어머니, 제발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지 보내주신 뒤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아직은 이른 걸까요? 알았어. 만나자.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언제 시간 되세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만촌유원지 입구 카페에서 보자.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렘보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잘하는 걸까? 혹시 또 실망하는 건 아닐까? 박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 나 아들 만나기로 했어. 정말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모르겠어. 그냥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 3년이나 지났잖아. 이제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좋은 결정이에요. 후회 없도록 하세요. 그래도 조심하시고요. 응, 고마워.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옷을 고르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잘 차려입으면 신경 쓰는 것 같고, 너무 편한 옷을 입으면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1세 여성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흰 머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3년 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후 1시 50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시계를 보며 초침이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영호가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본 아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이 훨씬 여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3년 전에 그 오만하고 냉정했던 눈빛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영호가 제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것을 제가 말렸습니다. 앉아라. 네, 어머니. 영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응, 잘 지냈어. 좋아 보이세요. 얼굴에 생기가 도셔서. 너도 많이 변했구나. 머리에 흰 머리도 생기고. 네,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영호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단순하고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비싼 거 아니에요. 제 월급으로 산 거예요. 어머니께 어울릴 것 같아서. 고맙다.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받을지 말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정말 변했니? 네, 어머니. 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뭐가 변했는데? 모든 게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희생하신 40년을 저는 1년의 계획으로 무너뜨리려 했어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진이와 이혼하고 나서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고시원에서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제야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았어요. 회사에서 잘렸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었구나. 모두를 이용만 했구나. 눈물이 영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가 저지른 일이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제 자신을 증오해요. 영호야. 네, 어머니. 나는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아직 모르겠어. 3년은 짧은 시간이야. 사람이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하려면 더 오래 지켜봐야 해.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심스러워. 또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거든.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가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이니? 네, 돈도 필요 없어요. 제가 제 힘으로 살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 사세요. 그게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효도예요. 영호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1년에 한 번 보자. 오늘처럼.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돈 달라고 하지 마. 자주 연락하지 마. 내가 연락하면 그때 받고, 내가 부르면 그때 만나는 거야.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30분간의 만남이 끝났습니다. 영호가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년 뒤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너도. 영호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마셨습니다. 잘한 걸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시도는 해봤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자를 열어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목에 걸어보니 잘 어울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다시 시작해볼까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조금 열어둔 것은 맞았습니다. 영호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 3년 만에 영호를 만났다. 많이 변한 것 같았다. 아니, 변했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40년의 헌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듯이 3년의 변화도 하루아침에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 나는 배웠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미움과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만 힘들다.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하려 한다. 3년 전 나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가족이 만든 지옥, 40년 인생의 배신. 하지만 그 지옥을 벗어나서야 비로소 알았다. 진짜 지옥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다시 나를 찾았다. 71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이정화로 살고 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그리고 깨달았다. 지옥 같았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해방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가장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나서야 가장 밝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산 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 71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새롭고 설레는 나날들입니다. 가족이 만든 지옥에서 벗어나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날, 저는 지옥에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40년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배신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을 벗어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지옥은 다른 사람의 배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6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몇 살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